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수직 상승하다 급격히 떨어지고 또 요리조리 몸이 뒤틀리게 하는 놀이기구, 바로 롤러코스터죠. 대한민국 증시가 어제와 오늘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어제는 주식을 일시 팔지 못하게 하더니 오늘은 너무 오를까 봐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대폭락했던 증시가 급반전하긴 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전의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까지 감돌면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뉴스9은 대한민국 증권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증시 상황 먼저 알려드리고 이른바 아래 공포가 어디까지 갈지 분석합니다. 증시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뒤덮였던 증시가 하루 만에 증시 상승인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3% 올라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약 2,700개 종목 중 어제는 33개만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은 2,370여 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개장 직후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4년 2개월 만입니다. 어제 낙폭이 과도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란 점도 작용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팬데믹 9.11 테러 때나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데. 간밤에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 기준선인 50을 넘겨 고조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운 겁니다. 미국 증시도 장 초반 급락했지만 긍정적인 지표에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일본과 대만 증시도 반등했는데 특히 일본 증시는 역대 최대인 3,2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지금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일 겁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다 보니 우려가 과도하다, 아니다 변동성이 더 확대될 거다, 의견만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는지 최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하루 만에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부정과 긍정을 오가면서 투자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시장에서 경제 지표 2개 정도 나온 거 실업률하고 PMI 지수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불안 요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소매 판매 등 실물 지표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에 대폭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재료가 없어요. 한 2주 동안은 모멘텀 소강 상태고요. 낙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세 자체는 양호하고 경제 지표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본격 반등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도 핵심 변수로 미 연준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he Fed's job is very straightforward. Maximize employment, stabilize prices,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There's deterioration on any of those parts, we're going to fix it. 한국은행도 미국 등 국내외 여건을 지켜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한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안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의 갈등의 배경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안 선수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안일한 부상 관리입니다. 안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인대가 파열돼 최장 5주 재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검진이 오진이었고 상태가 훨씬 심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복식 종목 중심의 대표팀 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안 선수는 단식과 복식별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 선수가 대표팀에 남지 않고 국제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배드민턴의 경우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들은 자동 출전권이 주어져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각종 국제대회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협회는 개인 자격 출전에 만 27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나이는 현재 22세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협회 없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습니다. 27세라 그러면은 사실상 선수를 은퇴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배드민턴 협회가 이 규정을 바꿀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3년 전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전 심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자 심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심사위원 성적 50%를 반영하던 걸 10%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만 25세 이하만 받아주던 국가대표 선발 전 나이 제한을 완전 없애는 개정을 한 차례 더했습니다. 협회가 개정을 통해 개인 출전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선수가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협회와 갈등을 빚는 경우 이번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과거 박태환 선수도 수영 연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고 김연아 선수도 훈련 방식과 코칭 스태프 선임 문제로 빙상 연맹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미 세계적 기량을 갖춘 선수들은 맞춤형 훈련과 대우를 받기 원하고 협회는 기존 시스템에 머무르다 보니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야 될 훈련이나 스케줄 일정이 항상 밀리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연맹이나 협회가 글로벌 스타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부도 이번 사태에 좀 개입을 하는 느낌입니다. 경위를 파악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실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선수 보호나 관리 등을 포함해 수년간 양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개선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다른 종목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자회견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보니까 참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좀 밝혀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급발진하던 야권이 방지턱에 걸려 주춤하는 듯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서 유일한 방통위원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섰습니다. 국회에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벼르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백대우 기자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드립니다. 과천 방통위 회의실 위원장석에 앉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방식으로 질의를 하려 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답변을 거부합니다. 규정 알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김 대행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고요. 자료를 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오셨는지 국회에서 증언 감정이 하나 거부할 권한은 있느냐는 최 위원장의 질문엔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결국 고성까지 오갑니다.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수십 년 끌고 와가지고 지금. 김 대행은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사과했지만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함부로 지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썸점을 쓰는 거예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간 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9일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공영방송 새 이사 13명을 불러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내부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이른바 2특검 4국조를 추진하려던 계획 일부 축소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계속하면서 정쟁을 멈출 수 있을지 최지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이특검 4국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특검 4국조 체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병대원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추진하되 국정조사는 4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TV조선에 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 국정조사만 남기고 나머지 3개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공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청문회, 특검, 탄핵으로 피로감이 올라온다는 글들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엔 국회의장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우원식 의장이 합의 없는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도 전략 수정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특위를 통한 대여 공세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재발의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또 다른 변수도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어제 증시 폭락으로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향해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내일 하려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도 연기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 의장의 블로그입니다. 금투세로 개인 투자자를 죽이려 하느냐, 40년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항의글부터 사무실에서 보자는 협박성 글까지 5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얻은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5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거란 우려가 블랙먼데이 사태로 폭발한 겁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내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과 달리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장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증시하락 원인이 금투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도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전기료 감면 제안에 민주당이 모처럼 호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협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신속히 여야 합의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전기료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럽시다. 한 대표는 당정이 폭염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오늘 산업부로부터 전기료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던진 민생 이슈에 야당이 호응하면서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내부에선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제 한 대표 발언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적자인 상황이고 하계 특별요금제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등 시행 중인 정책이 이미 있다며 추가 감면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전기료를 직접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시행 중인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감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 전쟁을 곧 벌일 거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 지역으로 바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밤 자정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 경보 가운데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합니다.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군사령관이 잇따라 피살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체류는 물론 방문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의 나머지 지역은 기존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가 유지되고 이란도 기존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는 우리 국민이 각각 550여 명과 12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4단계 구역에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성지순례로 찾는 헤브론과 가까운 만큼 체류 중인 국민은 신속히 출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연일 산발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상공에 연기가 치솟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다짐 이후 친이란 무장 세력의 산발적인 공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이란을 전격 방문한 쇼이구 안보서기에게 첨단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공격으로 신속 전환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헤즈볼라 지휘관을 추가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know how to deal with Iran in ways, and that means defensively and also offensively. 미국은 확전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를 공격하는 등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침이나 밤 시간은 지낼만 했었는데 요즘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려울 지경이죠. 이렇게 밤도 낮 못지않게 뜨거워지면서 밤사이 온열 질환자 발생이 급등했습니다. 12년 사이에 무려 90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강릉에선 1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고 서울은 16일, 제주는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돼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선 목욕탕 6곳이 밤더위 대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 등이 밤이 되면 이곳에 와 목욕을 하거나 잠을 청합니다. 적게 오실 때는 한 7분 정도 오시고 좀 많이 오실 때는 한 15분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니까 시원하다고 그러셔요. 이처럼 밤이 돼도 더위가 물러나질 않으면서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 2011년 30명에서 지난해 307명으로 923%나 급등했습니다. 오후에 발생한 환자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 몸이 이미 낮 시간 동안 열 스트레스를 겪은 상태에서 밤에도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 적절한 회복이 어려워서 온열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하루 새 3명 늘어 현재까지 17명에 이릅니다.
야간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해가 진 뒤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동물 폐사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양식장 물고기들은 하얀 배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가축들 폐사도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루 기자입니다. 돼지 수십 마리가 배를 헐떡이며 드러누워 가쁜 숨을 내쉽니다. 강풍기를 틀고 스프링클러로 연신 물을 뿌려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전 11시 30분이지만 축사 내부 온도는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 체온을 유지하는 돼지는 37도가 넘으면 버티기 힘든데 계속된 폭염에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적으로 한 평상시보다는 한 20% 좀 많이 폐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양계장. 온도를 낮추기 위해 외벽에 쿨링 패드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땀샘이 없는 닭들은 매일 수십 마리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폐사나고 있고요. 열악한 개선은 10배 정도 더 나지 않을까요? 올 여름 들어 폐사한 가축은 30만 3천 마리에 이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양식장. 곳곳에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표층 수온이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잘 섞이지 않아 용존산소가 부족해진 겁니다. 16년도에는 90%가 폐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되지 않겠냐. 실제 천수만 일대엔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6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창리 포구를 중심으로 그 황도까지 약 3km에 이르는 거리 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주변 해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반도 여름철 기후가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와중에 소나기도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양이 물폭탄 수준입니다. 오늘 충남 서산에 시간당 80mm 가까이 내렸고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소나기가 퍼붓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이 시간당 30mm 폭우만 쏟아져도 와이퍼에 의지할 수 없는 수준이죠. 시간당 100mm 폭우의 위력 김태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치는 비바람에 가로수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주차 차량 위로 퍼붓는 빗줄기는 마치 세차기에서 쏘는 물과 같습니다. 충남 서산의 시간당 76.5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시간당 98mm가 쏟아진 경북 칠곡. 순식간에 흙탕물이 도로에 고이고 배수로가 넘칩니다. 어제 전남 무안과 지난달 군산 어청도, 경기 파주 등 올여름 들어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노서우고 막 비가 악수로 쏟아졌다께 겁나게 왔어요. 1시간 배락비로. 그래갖고 우리가 못 갔어. 비는 시간당 30mm만 내려도 차 안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50mm가 넘으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00mm가 퍼부으면 차량이 둥둥 뜰 정도로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 침수 때 내린 비도 시간당 100mm가 넘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mm가 내리면 도로에 차량이 뜨기 시작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물과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예측이 어렵다며 실시간 날씨 알림 등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엔 충남 금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주차를 아예 막는 아파트까지 생겼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차량 밑에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옵니다. 소방관들은 전기차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차를 밖으로 끌어낸 뒤 완전히 진화합니다. 밖으로 꺼낸 다음에 분부 주습해서 이제 밖으로 꺼내가지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죠. 새벽 시간에 불이 났지만 화재 감지 자동 신고와 밀폐된 지하가 아닌 지상 주차장이란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연기가 바깥으로 바로 빠져나가 소방관들의 시야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이어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배터리 차량들은 물을 갖다가 많이 뿌려도 금방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충전하는 것도 바깥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실제 전기차에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자꾸 나고 뭐 이러니까 중투표를 해가지고 지하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걱정이 컸죠.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그거 다 빼죠. 하지만 전기차 주차를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을 알면 대책이라도 세울 텐데 앞서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는 중국 파라시스사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확인됐는데 3년 전에는 화재 위험 때문에 대규모 리콜된 전력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72대가 전소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차 2대가 지금 전소차량 근처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에어백으로 터져 있고 집에도 분진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가 힘들어졌어요. 정전과 단수로 피난사리가 길어지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전기차 대형 화재를 수습하는 데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킨 건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 EQE 한 대였는데 이 차의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사의 3원계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라시스는 2009년 설립된 신생회사로 매출과 출하량 면에서 세계 10위권입니다. 지난 2021년엔 이 회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만여 대가 특정 환경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3원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택시들이 초기에 불이 많이 나갔고 그때는 주행 중에도 불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벤츠는 원가 절감을 위해 한 대 1억 원이 넘는 EQE 전기차에 파라시스와 함께 중국 CATL 배터리도 쓰고 있습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 2,200여 대가 팔렸는데 어느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 이유서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 넘는 재산을 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노 관장은 서울 가정법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을 법률 대리인단에 추가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2심 판결 뒤 최태원 SK 회장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 이유서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유입과 6공화국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2심 판단에 대한 반박과 재산 분할 산정 근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비자금 유입의 증거로 인정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도 상고심을 앞두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서울 가정법원장 출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최 회장 측도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고려대 연구실에서 가스가 누출돼 학생과 직원 등 120명이 대피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환기 작업을 벌였는데요. 2개월 전에도 인근 실험실에서 증기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학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문 앞에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고려대 신공학관 반도체 연구실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특수 용접 등에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온 건데 학생과 직원 등 1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건물 폐쇄 아예 한다 해서 밥 먹다가 짐 챙기러 같이 있는 후배가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래서 환기시키고 좀 누워있고. 가스가 누출된 연구실은 출입 통제선이 쳐진 채 환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가스통 배관 이음새 부분이 헐거워지면서 이곳에 보관 중이던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무색무취하고 인체에 무해하지만 밀폐된 장소에 다량 누출되면 산소 농도를 낮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곤이 어떤 실내에 들어가면은 공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되는 거죠. 고려대에선 지난 6월에도 실험에 사용됐던 집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하면서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하철역 무인 가판대에서 현금과 가방, 식료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훔친 물건을 이 역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되팔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 전과 22범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파란 점퍼 차림의 남성이 무인 가판대에 걸린 가방을 꺼내들더니 미리 챙겨간 쇼핑백에 넣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가방을 챙긴 남성은 계란과 초콜릿까지 집어들고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17일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지하철 내에 있는 두 무인 점포에서 몰래 훔친 절도혐의 수습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하네요. 남성의 범행은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무인 가판대에서 현금과 가방, 화장품과 식료품 등을 훔쳤는데 시가로는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무인 가판대인데요. 관리자가 없고 돈통과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백팩, 그다음에 크로스백 이런 걸 갖고 가고 그다음에 얼굴 바르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남성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훔친 물건을 시민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절도와 사기 등 전과 22범으로 체포 당시에도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동차에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TV조선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피하려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미국 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장단점 윤동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달까지도 러시아의 군함이 수시로 드나들던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 지난 2일 위성사진에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우크라이나군에 격침당한 겁니다. 디젤 잠수함은 2주에 한 번은 수면 위로 올라와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반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잠수함은 수개월 이상 잠항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이 이 같은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바닷속에서 작전을 수행하지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핵 잠수함은 70일 정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중요 표적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엔 적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서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농축 핵잠의 연료봉 수명이 30년인 반면 저농축 핵잠은 7년에서 10년마다 연료봉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저농축 핵잠의 연료봉 교체 주기가 짧은 만큼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강력한 지도자라며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류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힙합 음악에 맞춰 입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0대 인기 유튜버의 생방송에 출연해 고가의 시계를 받고 기뻐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but you really are respected and amazing. 전기차 선물엔 춤까지 춥니다.
90분간의 대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One day I got a call from people that wanted to see me about him. I got to know him very well, and I got along with him great. He's very smart. He's very strong. He's the absolute leader. You know, a lot of people. 회담 일화도 소개하면서 김정은이 해리스를 잘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He's right between, think of this, Russia, China, one side,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I said, you have a great piece of real estate. You could make so much. You could have gorgeous things. I said to him, think about gorgeous condos going up on your shore. He's got a lot of oceans. 젊은 보수 남성층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 현지 언론은 선물을 받은 걸 두고 선거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의원 99%의 지지를 얻은 해리스는 현지 시간 6일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본격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자국에서 돌봄 전문 과정을 이수했고 한국어와 영어 실력까지 갖췄습니다. 입국장에서 마주한 이들의 모습에서는 코리안 드림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는데요. 먼저 최원영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 밖으로 필리핀 여성 100명이 줄지어 나옵니다. 하나같이 자기 몸만한 대형 여행 가방을 끌고 파란색 단체복을 똑같이 맞춰 입었습니다. 나이는 24살에서 38살. 한국 땅이 낯선지 긴장한 얼굴로 주위도 살펴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첫 주자들입니다. 4주간 교육 후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 내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아이 돌봄과 가사를 맡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쪽 만들고 싶습니다. 100명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 후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고 건강검진과 마약, 범죄 이력 검증도 거쳤습니다. 돈 많이 모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 대학원 다시 공부 다니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이들의 월급은 하루 4시간 근무 시 119만 원, 8시간 근무 시 238만 원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정은 751가구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인기 이유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영어 실력도 꼽힙니다. 다만 비용이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인데다가 업무 범위가 모호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오늘 마감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00가정 모집에 12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751가정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은 7.5대 1. 시민들의 기대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된 이후에 이제 좀 업무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좀. 그런데 돌봄과 가사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앱에는 분유 수유와 이유식 조리,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등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음식 조리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호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빨래를 나누고 뭐 설거지를 나누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소득 가정이 아니라면 하루 4시간 근무에 월 119만 원 지불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그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의 기회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전담 고충 처리 창구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결국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임한 총리는 한때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면서 15년 동안 집권했지만 유혈 진압으로 300명 넘게 숨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 정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 라반 초대 대통령 동상을 망치로 내려칩니다. 총리 관저로도 들이닥쳐 쓸만한 물건들을 챙깁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공직의 30%를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기로 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발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শুরু করে ওই সেনাবাহিনী যে কি করতে পারে আমার জানা আছে. 300명 넘게 숨지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했고 결국 총리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মাননীয় প্রধানমন্ত্রী পদত্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খন একটা ইন্টারিম গভর্নমেন্ট ফর্ম করে আমরা আমাদের কার্যক্রম পরিচালনা করব. 샤하부딘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정부 구성에도 착수했는데 시위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 박사를 수반으로 내세웠습니다. নোবেল পুরস্কার বিজয়ী ডক্টর মোহাম্মদ ইউনুসকে প্রধান উপদেষ্টা করে অন্তর্বর্তীকালীন সরকার গঠন করা হবে এবং ডক্টর মোহাম্মদ ইউনুসের সাথেও আমাদের 하시나 전 총리는 내각 책임자인 방글라데시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총리직에 올랐지만 15년 집권 끝에 독재자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습니다. 외신들은 하시나가 인도에 도착했고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Mom, I'm in pain. I need some money. 마약에 빠져 떠돌던 아들이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해 마약 살 돈을 얻으러 옵니다. 20달러만 달라고 애원합니다.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I'll do anything. I'll be a good boy. 괴로워하던 엄마, 아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초능력을 준 신이 말합니다. 진짜 기적이란 이런 거라고. A teenager who says no to drugs and yes to an education. That's a miracle. 미국 기숙사들에 붙은 팻말입니다. 대학이죠. 마약과 술이 금지된 건물, 이런 뜻입니다. 반듯하게 자란 청소년도 대학에 가면 마약에 휩쓸리곤 합니다. 몰몬교의 고장, 유타주 출신 하일 씨가 그랬습니다. 유타에서 대학을 나와 동부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사람이 다 대마를 비우고 있었어요. 서울 최상 명문대를 포함한 대학생 14명이 마약을 함께 투여한 연합동아리는 별천지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풀파티, 호텔 파티를 즐겼습니다. 놀이공원같이 열린 장소에서도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광적인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동아리를 만든 명문대학원생은 면접으로 13개 대학 300여 명을 모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에게 마약을 팔아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죠. 대학가에 비슷한 마약 클럽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 어느 명문대 강의실 복도에 놓여있던 영어 전단입니다. 영감이 필요한가요? 환각 효과가 10배나 된다는 액상 대마를 사려면 뒷면에 QR코드를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단이 수도권 여러 대학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약이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 명문대들까지 이렇게 침투한 이상 마약 청정구역은 모두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미국 학교 부근에 어김없이 내걸린 마약 금지구역 표지판입니다. 정부와 검경이 계속 무기력하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곧 보게 될지 모릅니다. 8월 6일 앵커 칼럼은 명문대생들의 마약 파티였습니다. 절기상 입추를 하루 앞두고도 더위 기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서울은 16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강릉은 관측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으로는 30mm 안팎이 되겠고 경북권은 시간당 최대 50mm로 퍼붓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권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7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지치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광주는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목요일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